오늘은 강태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태공 하면은 낚시, 낚시하는 노인네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강태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씨의 시조입니다. 진주강씨 시조입니다. 여기 내산서원에 강황 선생 보면은 가서 보시면 중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어요. 내산서원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머리 하얗고 수염 하얗게 기른 양반, 그 양반이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강씨의 시조이기도 하고 은나라 말에 태어나가지고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 그 시절 무렵에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직업을 전전한 다음에 주나라 문왕을 만나가지고 문왕의 스승이 되고 그 문왕의 아들인 무왕을 보좌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입니다. 그 공으로 오늘날 산동성 지역, 바닷가 지역에 있는 땅을 봉지로 받아가지고 제후국을 세웁니다. 그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그 제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인물이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나라는 춘추시대 때 가장 잘 살았던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제나라의 부강함에 기초를 닦아놓은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강태공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의 그런 기초가 없었더라면 관중과 포숙도 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관중은 중국 역사상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인물이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마천의 화식열전, 경제사상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관자라고 하는 책을 남겨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관중 당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관중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문인들이나 식객들이나 또는 제나라에서 직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편찬했던 책이 관자의 글로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2000수백 년 전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략으로서 경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관중이고 그런 관중이 40년 동안 재상으로 지내면서 제나라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밑바탕이 바로 강태공이 제나라를 세워가지고 처음 실시했던 국가 정책하고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 그런 이면에는 강태공의 젊은 날 경력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의 젊은 날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강태공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은 낚시꾼이다? 이다? 아니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낚싯대를 들이온 적은 있습니다. 강태공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동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천하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중원 지역으로 와가지고 주나라 문왕을 만날 때 바로 이 낚시를 매개로 해가지고 만납니다. 위숫가라고 하는 곳에서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주 문왕이 그때 마침 순시를 나왔어요. 외부에 출타를 나왔다가 강태공이 낚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낚시 바늘이 없어. 그러니까 수염이 하얀 노인네가 백발의 노인네가 이게 낚시를 한답시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낚시 바늘도 없는 줄만 있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거죠.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가서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나를 낚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정말 식견이 풍부하고 뛰어난 인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왕이 모시고 와서 자기
국정자문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까지 맡깁니다. 이 강태공이 낚싯대를 들이왔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사자성어가 반개수조라고 하는 겁니다. 반개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숫가에 있는 지명 이름이 반개입니다. 반개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반개수록. 반개 유영원 선생 호하고 똑같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반개 유영원 선생이 여기 전라북도 부안에 유배 오신 거, 유배 당한 거 아시죠? 그 부안 유배지에 가면은 우반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반동. 그 반자가 이 반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이 반자를 써요. 그러니까 유영원 선생은 당신의 호를 우반동에 계시면서 아마 강태공의 이 낚싯대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렸던 강태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호를 그렇게 반개라고 짓지 않았을까. 책 제목도 반개수록이라고 지은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개수조라고 하는 강태공의 트레이드 마크인 요 낚싯대를 들이운 요 고사가 수천 년 세월을 격해서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실학자인 반개 선생에게까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공 하면은 기다림의 대명사입니다.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났을 때 나이가 60이었다부터 시작해서 70이었다까지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늦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늦게 필 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나라를 봉지로 받아가지고 제나라의 시조가 됐을 때 나이가 80이라는 설도 있고 하다 보면은 강태공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련하고 또 때를 기다렸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강태공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기다림의 대명사죠. 기다린다고 다 기회가 오거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때를 만나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기다림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펼쳤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강태공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인물입니다. 왜냐 그러면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 60, 70, 80 뭐 이게 벌써 죽을 나이 한참 지난 나이인데 그죠? 그런데도 자기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봤을 때는 강태공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별명도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강태공 별칭이에요. 이게. 강태공이 나중에 이게 여씨의 시조도 됩니다. 그리고 여라고 하는 땅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상으로 불리고 또 다른 말로는 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 강씨의 시조이기도 했기 때문에 강상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자아. 나중에는 강태공의 을 주인공으로 한 명나라 때 소설이 나옵니다. 판타지 소설이 하나 나와요. 강태공이 주인공인 그게 봉신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중국의 판타지 소설로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서유기, 예,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 그죠? 이게 명나라 시대 때 이미 중국은 판타지 소설이 나왔어요. 봉신연이는 그보다 좀 뒤에 나온, 여기는 뭐, 온갖 신들이 다 등장합니다. 봉신연이는 서유기에도 온갖 신과 그 다음에 괴수와 괴물들, 요괴들이 다 등장하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판타지 소설은 중국입니다. 서유기입니다. 이 봉신연이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에서는 이 강태공의 이름이 강자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별칭으로 태공망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 할 때 태공은 여기서 나옵니다. 태공은 주나라의 저 먼 할아버지 뻘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의 먼 할아버지인 태공이 평소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주문왕에게 너하고 네 아들 때 되면은 너희들을 도와가지고 주나라를 크게 일으킬 만한 인재가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공이 갈망하다. 태공이 바라던 인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재에 대한 주나라의 시조들의 갈망 같은 것을 이름 안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태공이 늘 갈망하던 인물이 바로 강태공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상은 강태공이 나중에 주문왕의 스승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 요건 이제 나중에 벼슬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치와 군대를 총 책임지는 재상급에 해당되는 벼슬이 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강상의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보는 존칭입니다. 아비 부자를 붙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칭이에요. 나중에 이게 부자를 붙이고 읽을 때는 뒤에 오면은 보라고 읽습니다. 사상보라고 읽어요. 그래서 극존칭입니다. 벼슬과 이름과 존칭이 한꺼번에 다 갖다 이름 안에 붙어 있는 극존칭이에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뭐 번역을 못 하겠네요. 그냥 사상보. 아이고 어르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훗날 중국 사람들은 강태공을 모략의 성인으로 부릅니다. 모략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자는 무언가를 꾀한다라는 뜻이에요. 책략과 이런 부분들을 잘 꾀하는 그런 지혜의 차원에 놓여 있는 단어가 못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략의 성인이다 라고 해서 왜 그러냐? 강태공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육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육도 삼약 들어보셨죠? 그죠? 육도 삼약. 같은 책이 아니라 두 개의 책입니다. 육도라는 책이 있고 삼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육도의 주인공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과 또 그 아들 무왕과 서로 나눈 대화록이에요. 거기에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리더는 통치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백성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며 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정책에 관한 토론집입니다. 대화집이에요. 그래서 강태공이 남겨놓은 것이 맞다면 중국사 최초의 병법서이자 통치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육도라고 하는 겁니다. 육도는 도자가 이 모략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도자는 원래 칼집이라는 뜻이에요. 칼집.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칼집 안에 감추어 둔다 라는 뜻이에요. 도자는. 그래서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6개, 그러니까 지혜 모음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육도를 남겼다라고 해서 모성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4대 모략가가 있습니다. 모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태공, 두 번째가 기곡자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 그 다음에 장량, 유방의 제1참모였던 장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보셨죠.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이라고 하는 요 네 사람을 4대 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강태공한테 붙은 자랑스러운 별칭은 백가종사입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일대종사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죠. 백가, 수많은 사상가,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도 최고 할아버지다. 으뜸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 때 가면은 제자백가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백가의 원조를 쭉 따지고 올라가서 가다 보면은 3000년 전에 강태공하고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가종사라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소설 속 주인공으로서 강태공 말씀을 드렸죠. 그죠? 봉신년이 줄여서 봉신방이라고도 합니다. 드라마로는 뭐 여러 차례 만들어졌고, 몇 년 전에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봉신방이라고 하는 영화도, 판타지 영화도 만들어졌고, 강태공 관련된 유적지 가면은 봉신궁이라고 하는 이런 유적지도 남아있고, 봉신연희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강태공이 도술, 여기는 완전 강태공이 아주 온갖 도술을 다 부리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예. 그만큼 강태공이 후대의 역사와 문화에 남겨놓은 그림자가 굉장히 짙은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